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해요. 자, 왜 우리가 식물 계통 분류학을 배우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책상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합성 수지로 만든 것도 있지만은 목재라든지 또 우리가 입고 있는 면이라든지 의복,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목재 뭐 등등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식물들을 이용한 거고, 우리가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식물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활이라는 거는 식물과 공존하는 생활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식량자원, 또는 이제 우리가 아팠을 때 약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약들이 대부분 우리가 식물 자원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허준의 동우보감이라든지 이제 중국 중약서의 이시진의 본초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서양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식물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향신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커피를 마시고 우리가 차를 마시고 하는 이런 이제 풍미 자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또 가로수를 심고 이런 경관을 조성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식물이다, 아니 식물 소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조경학이라든지 또는 화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식물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식물 안 먹고 주로 고기만 먹는다. 근데 그 고기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식물 자원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목초 자원이라든지 사료 자원이라든지 뭐 무궁무진한 이제 식물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서 이제 식량 자원으로서 우리가 세계 3대 식량 자원 하면은 밀, 옥수수, 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이 가장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지 아는데,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세계적으로 밀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옥수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쌀이죠.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리라든지 또는 호밀이라든지 또는 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유 자원들이 있죠. 우리 주식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이런 자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식물에서 기원한 것들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채소류, 잎을 먹는 엽채류라든지, 저기 지금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양배추라든지 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카울리플라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배추과 식물이긴 한데 양배추에서 기원한 것들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주로 이제 배추만 주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 우리 식탁도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 양배추, 그다음에 브로콜리, 카울리플라워, 브루셀 스프라우트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엽채류들이 있고, 저기 감자나 고구마 같이 이제 근채류 또는 경채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저기 이제 당근도 이제 근채류고, 잎을 먹는 거를 엽채류, 그다음에 열매를 먹는 거를 과채류, 채소는 채소인데, 그 다음에 줄기를 먹는 거를 경채류, 뿌리를 먹는 거를 근채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계통학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옛날부터 이제 우리 인류가 물론 육류도 먹고 왔지만은 곡류와 같은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단백질 소스로서 식물 소스로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콩 종류죠. 콩 종류도 다양성이 굉장히
그렇지요. 여기 지금 이제 예로 저기 표현해 놨는데 맨 위에 가운데 있는 대두, 렌즈콩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녹두콩, 강낭콩, 검정콩, 그다음에 병아리콩, 동북콩, 리마콩, 그리고 이제 작두콩 등등 가운데 있는 게 작두콩이에요. 굉장히 큰 거. 이렇게 이제 콩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콩 종류들의 기원지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주로 대두가 원산지예요. 대두 원산지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동북부가 원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두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만들었고, 리마콩이라든지 또는 작두콩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신대륙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옥수수하고 이런 이제 콩 종류를 복합적으로 이제 먹어왔던 거고, 이제 또 아프리카 대륙은 또 다르고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콩류와 같은 종자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여기 몇 가지 보여주는데, 열매만 해도 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든지 베리라든지 또는 감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재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느 나라에 따라서 주요 이 열매 자원이 많이 다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옛날에는 사과, 배, 감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1위가 바나나예요. 바나나. 왜? 바나나가 나이가 든 어른들도 노인들도 먹기가 편해. 어린이들도 먹기가 편해. 그러면서 주 식량을 대체할 수가 있어. 다른 과일들은 주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과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바나나 수입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이제 그 생산 국가는 주로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에콰도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된 거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서 주로 이제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식성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일을 어떤 걸 먹느냐뿐만이 아니고 우리 식탁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과일도 종류가 이제 주 과일이 있고 이제 또 이제 보조 과일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낮은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식물에서 기원했느냐? 여기 지금 맨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식물은 뭐 같아요? 올리브예요. 여러분들 피자 같은 거 먹으면 피자에 까만 올리브 가운데 구멍 뚫려 가지고 이렇게 잘라진 걸 집어넣기도 하고 하죠. 그게 올리브예요. 올리브는 원래 우리나라 과일은 아니고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재배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올리브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꽃집 같은 데 가면 화분에 담아서 팔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과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뿐만 아니고 허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요즘 이제 저기 이제 파셀리라든지 세이지라든지 로즈메리라든지 이제 백리향이라든지 많은 종류, 백리향을 타임이라고 그래요. 타임. 그래서 저걸 말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아 가지고 향신료로 이제 사용하고, 향신료로 이용하는 식물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얘는 극히 일부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제 향신료가 쓰는 게 조금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향신료 조금 다르고 유럽 문화권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향신료를 조금 더 허브에 덧붙여서 여러분들 이제 계피차 마시잖아요. 또는 시나몬 가루를 빵에다 넣어서 시나몬 빵도 만들고 커피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저기 이제 계피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는 여러분들 바닐라 라떼도 있고 무슨 바닐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는데, 이제 하도 천연 향신료가 비싸니까 요즘은 이제 인공 향신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는 난과 식물의 난 열매를 우리가 퍼멘테이션 시켜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뭐 올개수라든지 올개수 잎이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옛날에 우승하고 가면 올개관을 씌워주죠. 올개관이 월개수로 만든 관이죠. 그죠? 왜 그걸 씌워주느냐? 향이 좋아. 그걸 쓰면은 마라톤을 하고도 피로가 가시는 그런 상큼한 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래서 월개수 잎을 말려가지고 이제 향신료로 이용을 합니다. 정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육두구주라든지 뭐 저기 캘러웨이라든지 딜이라든지 올스파이스 후추 뭐 등등 많은 열매들 또는 씨앗들을 또는 나무 껍질, 이파리 이런 것들 우리가 향신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풍미식물로서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이 카카오 열매라든지 또는 커피를 우리가 활용해서 먹고 사는 것들도 많고 커피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산업으로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따지고 보면 커피 생산하는 농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마시는 사람,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 또는 유통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겠나. 차도 마찬가지고 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녹차 뭐 이런 거를 주로 마시지만은 남아공 같은 데 가면은 또 마시는 차가 다르고 또 남미 쪽으로 가면은 또 마시는 차의 종류가 달라요. 그 기원 식물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통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식물 자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약용식물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물보감에 보면은 한 700여 종의 약재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500여 종이 식물에서 기원한 것들이에요. 동물보감만 보면. 근데 그거는 뭐랄까 옛날 문서잖아요. 여튼 그 중에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주 성분이 뭐냐, 여기 컴파운드, 그 다음에 그거가 나오는 식물이 뭐냐. 여기 이제 네 번째 보면 싱코라 주리에서 우리가 퀴니네를 추출을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제 활용을 하죠. 이거는 이제 일부 부분적인 얘기고 옛날부터 우리 인류는 보면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는 머리가 아플 때 버드나무 이파리를 씹어 먹었어요. 버드나무 이파리를. 그러면 머리가 아픈 게 두통이 가셔. 이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경험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은 버드나무 이파리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두통이 가시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석 화학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물질인가,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그러면 우리가 아이솔레이션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성능이 있는지를 입증을 하고, 그게 입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약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버드나무 속 이름이 살릭스예요. 살릭스. SALIX. 살릭스가 버드나무 속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산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그래요. 그 살리실릭 애시드가 이제 뭐랄까 효능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소듐 컴파운드를 갖다 붙이고 뭘 하고 우리 몸속에 빨리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아스피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걸 모디파이 한 것들이 두통약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약품이 개발되어 오는데, 이제 여기 마지막 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페리윙클이라는 마다가스카르에 주로 이제 사는 식물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일일초라고 해서 재배를 하죠. 근데 저 식물에서 추출한
빈블리스틴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에요. 이 알칼로이드 성분이 요즘 보면 혈액암 치료제로 널리 활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성암이라고 해서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주목나무인데요. 패시픽 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목이 아니고 주로 미국 서북부에 있는 이 태평양 쪽에 주목나무인데 여기에서 분리한 텍솔이라는 물질을 항암제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물질들을 하나 예로서 내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넣어놨는데 이 빈브리스틴이라는 물질이 를 생산하는 식물이 저기 왼쪽에 있는 일일초, 마다가스카르 일일초라고 하는데 지금도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프리카 동남쪽에 보면은 섬나라가 있죠. 제6구 대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꽤 큰 섬나라예요. 마다가스카르에 나는 한 11번 정도를 가보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마다가스카르 여행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 동남쪽에 가면은 엄청나게 넓은 저기 마다가스카르 페루윙클 재배 단지가 있어요. 이제 제약회사들이 운영하는 농장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추출한 물질이 빈블라스틴인데 빈블라스틴은 여기 지금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약으로 많이 쓰는 물질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헤테로사이클릭 나이트로젠 컨테이닝 헤테로사이클릭 링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나이트로젠이 들어있고 육각형 링하고 오각형 링, 헤테로사이클릭 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파운드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뭐냐면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그러니까 이 빈블라스틴은 얼른 보면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죠. 합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식물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물을 정제해서 만들어낸 약이 빈블라스틴 설페이트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이제 인젝션을 해서 주로 혈액암 치료제로 이용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제 대학이 76학번이니까 고등학교는 언제쯤 다녔을까? 한 73년 정도.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죠? 73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이제 옛날에는 한 반에 뭐 한 70명씩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루케미아로 죽었어요. 루케미아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의약품이 개발된 게 1970년도예요. 지금은 국제 특허가 끝나서 어느 나라에서라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식물 재배를 대량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제약회사들이 주로 이 빈블라스틴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 의약품이 있다는 게 알려는 져 있었는데 너무나 비싸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늦게 태어났더라면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친구였는데 2학년 때 죽었어요. 루케미아 진단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조금 애석한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러 뭐 전 경찰청장 요즘 12.3 계엄하고 연계해서 뭐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지금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요즘은 혈액암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이제 의약품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소스들이 식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몇몇 가지 주요 식물들 얘기를 했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식물 자원을 한번 자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너무나 많다. 30만 종 중에 그 30만 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꿀을 먹고 또
설탕을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식물에서 기원한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 책상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우리 종이, 이런 것들이 다 식물에서 결국은 기원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입고 또는 색깔을 입히고 하는 염료자원 식물들, 또는 요즘은 이제 환경 정화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지표 식물,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생태계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것들, 숨을 쉰다는 거는 우리는 산소를 들이쉬잖아요. 그러면 그 산소가 결국은 뭐예요? 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낸 산소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식물들과 관계가 되어 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문학 속에 또는 사진 속에, 여가 속에 등장하는 이런 이제 식물의 경관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무궁무진한 거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설탕 하나 예로 드러났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설탕은 슈가 케인에서 생산이 되죠. 슈가 케인은 벽과 식물이에요. 케인이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탕무, 사탕수수.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이제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는 메이플 추리.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메이플 시럽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것들도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 메이플 시럽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같은 그러니까 단풍나무 속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고로쇠 나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데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해. 우리나라도 고로쇠 수액 해 가지고. 들어봤죠? 근데 그게 우리가 따져보면 같은 단풍나무 속에 메이플 시럽과 같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수분을 우리가 증발시키고 농축을 시키면 시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액을 그대로 마시면 수액 속에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마시는 거가 되는 거죠. 여튼 이 슈가 소스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여행 가가지고 야자나무에서 나온 야자나무 설탕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야자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탕을 생산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재 자원, 그 다음에 펄프 자원. 요즘 펄프 자원은 주로 이제 유칼립투스 나무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축출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4 용지, A3 용지, B4 용지 하는 이런 펄프 종이들이에요. 종이들이고, 그거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요. 목재로 쓰는 종류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실을 가져와서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혁명을 일으켰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또 이용해 왔던 섬유 자원으로서는 대마라든지 황마라든지 여기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아마라든지 저마 뭐 등등 마자 붙은 식물이 또 꽤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플로엠 파이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섬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기 이제 대마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만드는 이제 할루시노제닉 이런 이제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도 활용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마는 원래 섬유 자원 식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안동 지방에 가면은 안동포라고 그래서 이 대마 재배 단지가 있어요.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섬유 자원 식물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이 염료 자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맨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쪽물이라고 그래서 쪽이라는 식물에서 저런 이제 인디고 색소, 인디고 컬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추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오른쪽 아래 왼쪽에 있는 식물이 뭐냐면은 빅사라는 식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아마존 이런 데 가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춤추고 뭐 전쟁하고 할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그리는 식물이 있죠. 그것들이 이 빅사라는 식물의 열매에서 나온 염료예요. 그리고 이제 레세다라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식물과 같이 이건 이제 그린 색깔이라든지 옐로우 색깔 이런 이제 염료를 생산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천연 염료가 비싸니까 주로 이제 인공 염료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하얀 옷만 주로 많이 입었는데, 이런 염료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이제 색깔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겁니다. 식물 자원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주로 이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조절을 하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생물종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가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CO2를 생산하니까 CO2 농도가 높아지고 메탄 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 CO2를 다시 광합성에 의해서 카본으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서 카본으로 픽스 시켜주는 게 누구예요? 식물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임팩트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김유정은 누구예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동백꽃에 대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이제 글을 이렇게 남겼는데, 근데 강원도에는 동백꽃이 없어. 우리나라 남쪽으로 가야 동백꽃이 있지. 그죠?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꽃이라고 한다. 생강나무 꽃을 노랗게 피는 꽃이 있어요. 동백은 빨갛게 크게 피는데 조그맣게. 그래서 이런 이제 문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문학적인 소재로서 식물이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에 쓰였던 이런 소설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식물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제 입시에 그 논술 시험 문제를 제출할 때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논술 시험을 만들 때,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자연계 교수님들하고 인문사회계 교수님들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논술 문제를 만들어요. 그때 이제 내가 많이 참여해 보았는데, 우리 국문과 교수님들이 이제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들 다 어느 호텔에다 가둬 놓고 일주일간 갇혀서 문제 만들고,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제 우리가 나오죠. 그러는데 일주일간 시험 문제 이제 출제하고 갇혀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 인문계 교수님들 하는 얘기가, 국문과 교수님들, 그게 이 식물이군요.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식물을 알면은 문학적인 이런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 정화 소재로 이용을 합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데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자연 재해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몇 년 전에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태국하고 이쪽 지역에 엄청난 해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휩쓸려서 죽기도 하고, 뭐 여행 갔다가 이렇게 트래핑 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들도 있고 그러던데, 여튼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해일 재해가 큰 게 왜 발생했는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해안가에 자라는 맹그로브 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맹그로브 숲들을 많이 파괴를 해서 그런 안충지대가 없어졌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맹그로브 숲을 우리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재해를 레귤레이션 하는 것도 식물들이 담당하는 부분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
얘기고, 그리고 이제 토양 이런 침식 작용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랄까 식물이 우리 인간 생활에 기여하는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숲이 있어야만 물을 보존하고 따라서 홍수 조절도 가능하고 뭐 등등 많은 애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은 왜 이런 이제 장황한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고마운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식물들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교과목을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과목들, 우리 생명과학부의 커리큘럼에 있는 다른 교과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세포생물학, 유전학, 또는 뭐 분자생물학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교과목에서는 조금 크게 전 지구적으로 어떤 식물 종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그 다양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오누르 식물이라는 코너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요. 강의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갈 만한 식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오누르 식물도 시험에 나와요?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식물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자료 안에는 오누르 식물 자료는 없어요. 주로 이제 독립된 파일인데 일부러 내가 이제 오늘 여기 넣어 놓았는데, 꼭두서니까에 커피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 커피 속식물은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64종이 알려져 있어요. 64종. 여러분들 종이 뭘까, 속이 뭘까, 가가 뭘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하나의 종이에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도 하나의 종이죠. 호모 하빌리스도 종이죠. 호모 이렉투스도 종이죠. 그렇지만 현존하는 사람 종은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죠. 그래서 호모는 뭐냐면은 속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과거에 세상에 있었던 종들은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종은 한 종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종과 그 다음에 아까 소구 개념을 간단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커피 속에 속하는 식물은 커피 대용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는 커피는 이 세 종이 이용이 돼요. 이제 아라비카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아라비카 커피를 다른 말로는 이제 학명으로는 커피 아라비카라고 하는데, 왜 아라비카냐? 아랍이 원산지냐?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인데 아랍 상인들이 커피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가 아랍 지방에서 온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명이 아라비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로부스타 커피인데 학명으로는 커피 카네포라라고 하는 커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선전하면서 뭐 100% 아라비카 커피가 뭐 어쩌고저쩌고 순한 맛이고 어떠고 하는데, 이 커피는 세 종 다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베리아에서 주로 재배하는 라이베리카 커피 빈이 굉장히 큰 커피인데, 이런 이제 세 종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커피가 꽃이 피면, 커피는 관목인데 큰 나무는 아니고요. 관목성 나무인데 커피가 꽃이 피면 이렇게 하얗게 눈이 내린 것 같이 핍니다. 아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많이 재배를 하고, 근데 이 커피 꽃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꽃이 오수성으로 되어 있어. 오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꽃잎이 5갈래로 갈라졌다. 근데 통꽃이에요. 밑에는 합해져 있고 수술이 5개이고 암술머리는 Y자 모양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개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C방이 2개일 확률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꽃만 보아도 이게 어떤 부류 식물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두선입과 식물이에요. 꼭두선입과 식물은 잎이 항상 마주나기로 이렇게 대생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백에 여기 지금 이제 꽃들이 달려 있는데 C방이 아래쪽에 달려 있고 위에 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커피 열매 위쪽에 여기 꽃이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뚝 달려 있어요. 호박꽃 같이 꽃 아래쪽에 C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C방 하이 꽃이라고 그래. 하이 꽃. C방 하이면서 잎이 뭐냐면 대생으로 달려 있고 여기에 타겹이 잎 아래쪽에 타겹이 있는 식물을 우리는 꼭두선입과 식물이라고 하는데, 꼭두선입과 식물이 식물 중에서 한 5번째로 종이 많은 그런 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열대지방이 많은 과들이고, 자, 그래서 C방이 이렇게 아래쪽에 달려 있다. 꽃 아래쪽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C방 하이가 발달한 거고, 아까 암술 머리가 2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C방이 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피아 아이베리카인데, 여기 지금 이제 꽃이 떨어진 자리 흔적이고, 이제 열매가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열매가 이렇게 파란색이겠죠. 나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익어요. 근데 이제 커피 농사 짓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수확 과정이에요. 왜 수확 과정이냐?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빨갛게 다 익으면은 한 번 수확하고 땡 하면은 좋죠. 농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아래쪽에서부터 꽃이 피면서 저 계속해서 위쪽으로 꽃이 피어가기 때문에 수확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열매가 익을 때 수확을 하니까 여러 번 걸쳐서 조금씩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노동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커피 지금 원두값이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거의 2배로 뛰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생산량이. 생산량도 문제지만은 전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다. 여기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커피아 아라비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커피아 아라비카고 왼쪽에 있는 게 커피아 카네포라인데, 뭐 얼른 보면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이제 내가 그 하와이에 원주민들이 커피 재배하고 지금 저 아주머니가 커피 지금 따고 있어. 커피 농장에서 이제 커피를 수확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따놓은 열매를 우리가 이제 잘라 보면은 아까 2실로 구성됐다고 그랬어요. 요거 이제 커피 열매는 우리가 장과라고 그래. 열매가 육질과예요. 껍질이 물렁물렁해. 근데 가운데 딱딱한 씨가 들어있어. 근데 씨가 하나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먹는 자두라든지 또는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는 씨가 하나 들어있죠. 이런 거를 핵과라고 그래. 2개 또는 그 이상이 들어있으면 이걸 우리는 장과라고 그래요. 장과. 장과 열매가 굉장히 많아. 토마토도 장과예요. 열매가 안에 씨가 여러 개 들어있어. 육질과인데. 이거는 이제 2개가 들어있어요. 2개가. 그래서 씨가 2개 들어있는 장과성 열매. 근데 저걸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커피 씨를 커피 빈이라고 그래. 빈은 뭐예요? 콩이에요. 그래서 커피콩이라고 그래. 그런데 잘못된 용어예요. 일반인들은 커피콩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커피콩이라고 부르면 안 돼. 커피 열매는 콩 열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튼 이런 이제 장과성 열매이고, 이 열매를 이제 따가지고 이제 후숙을 시켜요. 후숙을. 그래서 주로 이제 저렇게 이제 뭐 거의 썩는 것 같이 후숙을 시켜서 이 육질층은 이제 기계로 벗겨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아저씨들이 내가 지금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를 다시 뜯고 있는데, 예, 껍질을 분리하는 기계. 이게 하와이 커피 농장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씨 부분을 이제 물에다 이게 담궈 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껍질을 분리한 씨를 이제 물에서 건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말립니다. 말려요. 커피 씨를 이렇게 이제 말려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커피 껍질을 벗겼죠. 빨갛게 익은 거는 커피 열매고, 껍질을 벗겨서 씨만 빼냈어. 그러니까 요게 씨죠. 그러면 씨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씨의, 그러니까 종자니까, 씨가 종자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종자 껍질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종피라고 그래. 그 종피를 이제 말리면은 종피가 벗겨져요. 그러면 이 종피를 주로 이제 풍로 같은 거를 통해서 바람으로 날려보내면은 커피 씨 중에서, 그러니까 씨 껍질이 제거된 씨가 남은 거예요. 저게 이제 식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엠브리오하고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배유하고 배가 있겠죠. 엔도스펌. 요게 엔도스펌이에요. 엔도스펌. 그러면 이제 저걸 우리가 이제 볶죠. 그러면 볶으면 뭐가 돼요? 커피 원두가 되는데, 나라마다 볶는 정도가 많이 달라. 어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 커피를 완전히 새까맣게 볶아가지고 커피를 우려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쓰다, 조금 적게 볶자. 그래서 색깔이 이제 조금씩 다르는 거고, 저걸 이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원두 커피기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서 나오면 우리가 커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원두 커피가. 커피는 원래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음용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에 가는 직항이 있어. 아디스아바바로 가는 에티오피아 항공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기념품으로 살 만한 게 뭐밖에 없느냐? 커피밖에 없어. 이 에티오피아 산커피. 그래서 원래 이제 에티오피아 동북부 산악 지역이 커피 아라비카의 원산지인데, 14세기 이전에 이 커피들이 가까운 홍해를 지나서 예멘 지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여기 예멘이 있죠. 예멘 지방으로 넘어가서 예멘 지방에 그 중에서도 모카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카 커피가 탄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커피 중에 모카 커피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름이 원래 이 모카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1510년에서 1616년에 이제 이집트 이태리 쪽으로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때가 1500년, 600년 이때가 아랍 제국이 굉장히 크게 팽창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이제 특히 이제 교황 8세에 의해서, 클레멘트 8세에 의해서 크리스찬 음료로 지정이 됐고, 왜 크리스찬 음료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좀 적게 와.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성경 공부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 음료로 지정을 했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유럽에 이제 영국까지 확산이 되고 커피 하우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만 할 때도 커피를 별로 많이 안 마셨어. 지금은 카페가 너무 많아. 카페들이 대부분 다 커피를 팔아.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1600년 이전에는 커피를 거의 안 마셨어,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랍 상인들이 이 커피 무역을 생산해서 무역까지 독점을 하니까 아랍 상인들이 돈을 벌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도 좀 커피를 어떻게 생산해 보자.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더치예요. 더치가 누구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식민지가 있어. 그런데 그런 데는 커피가 없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커피 종자를 모카 이런 데서 가져다가 결과적으로는 웨스트 인디스의 농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 왜냐면은
아프리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니까 아열대 지역에 열대 지역에 고산 지역에서도 자라겠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이 돼서 커피 농장이 열대 아시아에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자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배가 아파. 우리도 좀 커피를 재배해 보자. 그래서 서인도제도 아래쪽에 있는 프렌치 기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프렌치의 영토인데 여러분들 프랑스 영토가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많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 그 중에 이제 프렌치 기니아라는 곳이 있어. 그 남아메리카하고 이 캐리비해 사이에 있는 섬나라. 거기에다가 이제 심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신대륙으로 커피가 건너가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라든지 또는 이제 브라질 커피라든지 콜롬비아 커피라든지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런 이제 커피 플란테이션이 발전하게 됐다. 이게 1720년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예로 들어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유럽으로 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커피 종자들을 이제 더치들이 동남아에 재배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프렌치 기니아 쪽에서 재배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대륙으로 커피가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의 주로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헤테로사이클릭 링을 가지고 있고 나이트로젠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는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알칼로이드 계열의 카페인을 함유한 근데 카페인뿐만이 아니고 이 메칠기가 없는 거를 우리는 시오브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오브로민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이게 이제 주성분이고, 시오브로민은 그 기약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카페인이 함량이 이게 이제 꼭 이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64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시는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아까 코코아에도 카페인이 일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활성 성분은 이런 카페인으로 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커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렇게 이제 종자를 수확해서 퍼멘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씨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볶아서 그걸 이제 그라운딩을 해서 우리가 브루잉을 하는 게 원두 커피고, 원두 커피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커피 소비 시장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게 인스턴트 커피예요. 인스턴트 커피는 이제 1909년에 일본계 재미 과학자인 이 카토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1909년에. 지금은 이제 국제 특허가 다 끝나서 어느 나라든지 다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그러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디카페네이티드 커피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카페인 성분을 제거하는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그런 카페인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95%를 제거를 합니다. 극히 일부 소량은 카페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카페인들을 모아가지고 안 버리고 이걸 또 제약산업에 써요. 그래서 의약품 중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의약품이 많아. 여러분들이 먹는 바카스에도 50mg에, 바카스 한 병에 50mg의 무수카페인이 들어있어. 그 카페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디카페네이티드 커피를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카페인들이.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다른 산업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음료, 식품, 제약,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코카콜라 속에도 또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카페인이 어디서 온 거냐? 결과적으로는 이 커피 추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플레버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헤이즐넛 커피니, 그 이제 헤이즐넛은 개암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헤이즐넛 커피니, 피칸 커피니, 여러 가지를 섞어서 우리가 이제 먹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먹지 않았던 거가 커피라는 하나의 종에서 나온 이 커피 열매 때문에
세계적인 문화의 패턴이 다 바뀌었어. 그래서 이런 식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을 할 만한 소재가 될 만한 식물들이 커피 말고 뭐가 있느냐? 무궁무진하게 많아. 내가 보는 견해로.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나한테 조언을 받아가. 앞으로 어떤 식물을 개발을 하면은 근데 그걸 개발하는 사람하고 돈 버는 사람은 또 달라. 세상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커피를 처음에 개발한 사람 뭐 누가 돈을 벌었겠어요? 자, 여하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커피라는 식물 하나에 대해서 오늘의 식물로 이제 살펴본 거고,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 쉬었다가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식물 계통 분류학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식물들과 왜 공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여러 가지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식물 계통 분류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휴식을 조금 취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